윤말수는 그날 아침 병원 진료실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이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창틀에 부서지며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의사는 차트에 적힌 결과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간에 작은 종양이 있어요. 악성은 아니지만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늦지 않게 수술을 잡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무거웠다.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까지 합쳐 최소 5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요. 윤말순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었다. 그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이 오랜 세월 칼질과 불길을 견뎌온 증거였다. 주머니 속 통장 잔액은 150만 원, 그게 전부였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불을 지피고 마늘을 다져도 생활비와 월세, 공과금, 배달 봉투값, 소금과 설탕값까지 다 치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산처럼 버티고 서서 그녀의 숨을 옥죄었다. 미루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 숫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윤말수는 고개를 돌렸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72년을 살면서 누구에게 의존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주는 쪽이었다. 이제 와서 손을 벌리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줄 몰랐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윤말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25년간 매일 지나다닌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문방구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의 관심 어린 목소리가 고마웠지만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윤말순의 삶은 반찬으로 엮인 실타래였다. 새벽 5시 시장 입구 포장마차의 불빛이 아직 파르르 떨리는 시간에 가게 셔터를 올리면 한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첫 번째 일은 항상 쌀을 씻는 것이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알을 비비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3번, 4번 씻었다. 그 과정에서 마음도 함께 정리되었다. 어제의 걱정은 물과 함께 흘려보내고 오늘의 다짐을 새롭게 세웠다. 그 다음에는 커다란 소태 멸치를 볶았다. 멸치가 바삭해지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 골목 고양이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들도 윤말순의 시계에 맞춰 살고 있었다. 윤말순은 멸치 몇 마리를 따로 덜어서 고양이들에게 줬다.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고양이들은 멸치를 받아먹으며 만족스럽게 골골거렸다. 그 소리가 윤말순에게는 아침의 음악이었다. 들기름을 두른 팬에서 시금치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시금치를 볶을 때는 타이밍이 중요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물이 생기고 너무 짧으면 아린 맛이 남았다. 윤말수는 시금치의 색이 변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짙은 초록색이 부드러운 녹색으로 바뀌는 그 찰나를 포착했다. 25년간 매일 반복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집중이 필요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심함 덕분이었다. 가는 칼질로 오이소박이를 써는 손놀림은 예술에 가까웠다. 오이를 반으로 쪼개고 속을 파내고 소금에 절이는 과정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정성이 들어갔다. 오이의 싱싱한 녹색이 칼날 아래에서 얇은 조각으로 변신하고 그 안에 마늘과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완성되는 순간 그녀는 작은 만족을 느꼈다. 매일 같은 일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달랐다. 오이의 상태, 마늘의 매운 정도, 고춧가루의 색깔, 그 미세한 차이들이 모여 하루의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를 담글 때는 더욱 정성이 들어갔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 윤말순의 김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딱 좋은 맛. 젓갈의 양, 설탕의 양, 마늘의 양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그 비율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맞춰온 것이었다. 손님들은 늘 비슷한 얼굴이었다. 나이 비슷한 이웃 할머니가 오늘도 김치 좀 부탁해요, 할매. 당신 김치가 제일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할머니는 15년째 단골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가 윤말순과 비슷했다.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어젯밤 잠은 잘 잤어? 무릎은 덜 아파? 약은 빠뜨리지 말고 먹어. 그런 대화가 서로에게는 위로였다. 때로는 반찬을 사러 오는 것보다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것 같았다. 근처 아파트에 혼자 사는 중년 남자는 동그랑땡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저녁에 혼자 먹을 거예요. 하며 지갑을 꺼냈다. 그의 표정에는 항상 피로가 배어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 하는 것 같았다. 윤말순은 그에게 항상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주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의 배려였다. 그는 고맙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윤말순에게는 보람이었다. 새벽 근무를 마친 경비 아저씨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 반찬 덕에 하루 버팁니다 라고 인사하며 사라졌다. 그는 근처 오피스텔의 야간 경비였다.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김치찌개용 반찬을 샀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빠지지 않는 손님이었다. 때로는 졸린 눈을 비비며 왔지만 인사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 윤말순은 그의 성실함을 존경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끼리의 동질감이 있었다. 학교 가는 손주 손을 잡은 할머니는 오늘 나물 좀 더 주세요. 아이가 좋아해요 하며 고마워했다. 그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언제부턴가 직접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 아이의 인사를 받을 때면 윤말순은 마치 자신의 손자를 보는 것 같았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그런 말들이 모여 하루가 굴러갔다. 아침에 인사로 시작해서 저녁에 작별 인사로 끝나는 하루. 시계를 보면 언제나 저녁 8시였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신기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는 15시간. 그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손님을 만나고 수백 개의 반찬을 만들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홀로 딸을 키워 대학까지 보냈다. 남편이 폐암으로 투병할 때 윤말순은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새벽에 반찬을 만들고 오전에는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했다. 그때의 피로는 뼛속 깊이 스며들어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다. 남편을 살리고 딸을 키우는 것.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말순은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손님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다. 딸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였다. 윤말순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다시 일어나야 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그녀는 어떻게든 가게 문을 열었다.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혼자 사시게 됐네요.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 말들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동네의 따뜻함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결혼식 날 흰 치마 자락을 다려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딸의 웨딩드레스는 비쌌다. 윤말순이 석 달치 수입을 모아서 마련한 것이었다. 드레스뿐만 아니라 예단, 신혼집 보증금까지 모든 것이 윤말순의 몫이었다. 하지만 딸이 그 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날 밤 혼자 가게에서 남은 물을 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하자. 그게 다야. 눈물이 무조각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칼을 놓지 않았다. 그 결심이 그녀의 등불이었다. 딸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다. 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결혼한 뒤에도 윤말순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바빠졌다. 신혼집 보증금을 도와주느라 적금을 깼고 딸 부부가 안정될 때까지 생활비도 조금씩 보탰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윤말순이 댔다. 백일상, 돌상 비용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마다 딸은 고마워했다. 엄마 덕분에 살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갚겠다는 말은 말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일이 되었다. 딸 부부는 윤말순의 작은 창고를 작업실로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당분간만 쓰겠다고 했다. 사업이 안정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분간이라는 말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윤말순은 월세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가족이니까 그냥 두었다. 가끔 전기료나 관리비 정도만 받았다. 그것도 미안해하는 딸을 보면서 받기가 어려웠다. 몇 달 전부터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간헐적으로 찔렸다. 처음에는 무거운 솥을 들어서 생긴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다. 25년간 매일 10번 이상 솥을 들어 올렸으니 몸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예측할 수 없게 찾아왔다. 멀쩡하게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기도 했고 평상시처럼 김치통을 옮기다가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도 했다. 어느 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손님들이 걱정하며 물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윤말순은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런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갈비뼈 사이로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번은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려 도마 위로 칼이 미끄러지며 떨어졌다.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고 주방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손바닥을 빨아들였다. 그 순간 윤말순은 정말 무서웠다. 손에서 힘이 빠진다는 것,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평생 칼을 잡고 살아온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심각한 신호였다. 다행히 손님 하나가 부축해 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는 새로운 손님이었는데 최근에 이사온 젊은 직장인이었다. 윤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물을 가져다 주었다. 병원에 가보세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옳았다. 이웃이 택시를 잡아주었고 동네 병원으로 갔다. 택시 안에서 윤말순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고 무거운 것을 들 때 어지러웠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70이 세면 충분히 그럴 나이였다. 하지만 오늘의 증상은 달랐다. 갑작스러웠고 강렬했다. 동네 병원 의사는 젊었지만 경험이 많아 보였다. 진찰을 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떨 때 더 아픈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윤말순은 성실하게 대답했다.
몇 달 전부터 아팠고 무거운 것을 들 때 더 아프고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다고. 의사는 진짜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제가 보기엔 간 쪽이 이상해요.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진료실을 나오며 윤말수는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 얇은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큰 병원이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동네 병원도 부담스러운데 대학병원은 얼마나 클까. 의료진도 많고 검사 기계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대학병원은 정말 컸다. 윤말수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복도는 미로 같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길을 물어가며 겨우 해당 과를 찾았다.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았다. 대기 번호는 47번이었다. 현재 진료 중인 번호는 12번. 한참 기다려야 했다. 대기실에서 윤말수는 주변 사람들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 누군가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위로를 속삭였고 누군가는 따뜻한 물이 든 텀블러를 건네며 엄마 마셔라고 말했다. 또 누군가는 가만히 등을 쓸어주며 괜찮아질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윤말수는 부러웠다. 아프면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물을 떠다주고 등을 쓸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자신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외로움의 깊이를 배웠다. 대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호출벨 소리가 멀게 들렸다. 번호표를 받고 3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윤말수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딸밖에 없었다. 마침내 이름이 불렸다. 윤말순 씨, 진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의사는 젊었지만 친절했다. 동네 병원에서 보낸 소견서를 보더니 우선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다. CT, MRI, 혈액 검사까지. 검사 항목이 많았다. 당일에 다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혈액 검사만 하고 나머지는 예약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윤말수는 불안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통증 부위를 만져봤다. 손님들이 물어봤다. 할머니,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윤말수는 대수롭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간에 3cm 정도의 종양이 있고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하니까 흉터가 크지 않을 것이고 회복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윤말순의 관심사는 비용이었다. 정확히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보험 적용 후에도 5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다고 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종양의 위치, 크기, 수술 필요성. 모든 게 차트에 적혀 있었다.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여기, 이 부분이 종양이에요. 크기가 3cm 정도 되고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악성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주변 장기를 압박할 수 있어요. 윤말수는 그 검은 점 같은 종양을 보며 신기했다. 저 작은 것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다니. 문제는 돈이었다. 500만 원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삶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에서 꺼낸 낡은 적금 통장은 가장자리가 닳아 하얗게 해져 있었다. 마지막 장을 넘길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잔액 150만 원. 그게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그 돈마저 쓰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노후 대비라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질 판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골똘히 앉아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렸다. 하루 순익을 높이려면 김치를 덜 담고 무생채를 늘려야 해. 멸치볶음에 견과류는 절반만 섞자. 배달은 줄이고 포장만 하자. 전기장판은 끄고 난방 온도는 한 칸 낮추자. 온갖 절약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을 모아도 10만 원, 두 달이면 20만 원, 10달을 버텨도 200만 원이 채 안 됐다. 의사가 말한 건 조기 수술이었다. 10달 뒤는 조기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내려앉았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좁아졌다.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어디서?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평생 이런 큰 돈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딸의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 결혼 비용도 조금씩 모아서 마련했다. 하지만 500만 원은 규모가 달랐다. 어떤 방법으로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은행 대출을 생각해 봤지만 72세의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뻔했다. 더군다나 담보로 잡을 것도 마땅치 않았다. 가게는 임대였고 집도 전세였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있었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다. 계산해보니 월이자만 수십만 원이 나왔다.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았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 망설였고 전화번호부에 우리 아기라는 이름을 한참 내려다봤다. 딸의 이름을 그렇게 저장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어린 시절부터 쓰던 애칭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바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다.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몇 번이나 굳었다. 잘 지내? 건강은 어때?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고 싶은 마음과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충돌했다. 평생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주는 쪽이었다. 이제 와서 손을 벌리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줄 몰랐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딸의 목소리가 밝게 흘러나왔다. 엄마? 웬일이야? 평소보다 목소리가 바빠 보였다. 아마도 회사에서 받은 것 같았다. 윤말수는 미안했지만 급한 일이었다. 하지만 곧 요즘 바빠서 라는 말이 뒤따랐다. 회사도 어렵고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딸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윤말수는 딸의 말을 듣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한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 뭔 수술? 어디가 아픈데? 윤말수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간에 종양이 있다는 것,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는 것.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 악성이 아니라면 괜찮겠지. 언제 수술해? 윤말수는 이제 본론을 말해야 했다. 비용이 500만 원이야. 엄마한테는 150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빌려서라도 갚을게.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 정적이 길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딸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다. 윤말수는 그 정적을 견디는 동안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했다. 걱정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이사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도 준비해야 하고. 윤말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다음 달에 이야기해요. 그때 되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 달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의사는 조기 수술이라고 했다. 다음 달은 조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딸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리해서 부탁할 수는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말수는 벽에 기대 앉아 눈물을 삼켰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 다음 날 시장 뒷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말수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다듬던 중이었다. 가게 뒷문이 골목으로 나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종종 들렸다. 퇴근길인지 가벼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딸의 목소리였다. 친정 엄마 칠순이라 크루즈 예약했어. 딸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비용이 1,000만 원이지만 이럴 때 제대로 해드려야지. 윤말수는 손을 멈췄다. 크루즈 여행이 1,000만 원? 어제 자신에게는 350만 원도 없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은 더 아팠다. 엄마 수술? 좀 늦춰도 죽는 건 아니잖아. 양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칠수는 미룰 수 없어. 평생 한 번인데 알더라도 어찌하겠어. 이해해 주실 거야. 몇 문장이 이어지는 동안 윤말수는 벽에 기대선 채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무릎이 툭 풀렸고 손끝에서 따뜻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울 수 없었다. 울면 누가 본다. 본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런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슬펐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가족인가? 마음의 상처가 몸의 통증보다 깊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수술보다 시어머니의 칠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금까지 딸을 위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비용, 신혼집 보증금, 손자 양육비까지. 계산해보니 수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350만 원이 필요할 때는 없다고 했다. 배신감과 서운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밤이 깊어 시장 셔터 소리가 줄어들고 골목의 길고양이가 발걸음을 멈춘 시간. 윤말수는 가게 조명을 모두 끄고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엄지로 문질렀다. 이 굳은 살은 딸의 등록금을 냈고 전세 보증금을 보탰고 결혼식 패백 비용을 채웠다. 보이지 않는 영수증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영수증을 꺼내 보일 창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위로의 말 한 줄, 따뜻한 물 한 컵, 그 어느 것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때 문틈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같은 골목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이웃 할머니가 들어섰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윤말순과 나이가 비슷했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옆에서 가게를 하며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박순자의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다.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아차리는 표정이었다. 할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며칠 전부터 윤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던 것 같았다. 오래된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윤말순의 사정을 들었다. 병원 검사 결과, 수술 비용, 딸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순자는 잠시 후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다. 여기 300만 원이야. 수술 받아. 살아야지.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살아야 해. 조건 없는 손길이었다. 갚으라는 말도 기록하라는 말도 없었다. 윤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걸 어떻게?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다. 이웃은 가볍게 손을 저었다. 우리가 몇 년 사이인데 천천히 갚아.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다. 할매, 이제 가족한테만 기대지 마. 우리 나이의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해. 그게 어른이야.
그 말은 따끔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기도 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난 뒤에도 50만 원이 모자랐다. 윤말수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반찬 주문을 늘릴 수도 있었지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큰 행사 도시락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다른 가게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할 수도 있었지만 72세의 몸으로는 쉽지 않았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며 윤말수는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30살쯤의 윤말순이 반찬 가게에서 웃으며 일하고 있었다. 딸은 6살쯤 되어서 가게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남편은 가게 뒤편에서 김치통을 씻고 있었다. 그 꿈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깨어나는 것이 안타까웠다. 눈을 뜨니 현실이었다. 혼자인 새벽, 차가운 방,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50만 원의 빈틈. 윤말수는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다. 먼지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등기소를 다녀온 날, 귀가 후 껍질이 얇은 떡을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종이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날 남편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집이 있는 사람이야. 작은 상가와 그 위에 작은 주택, 그리고 옆에 더 작은 창고까지. 당시로는 큰 결정이었다. 평생 전세로 살던 부부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남편은 밤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 읽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낡은 등기부등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그리고 남편의 짧은 메모. 재산은 꼭 내 이름으로 지켜라.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온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당신 혼자 남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것저것 요구할 거야. 착하다고 다 들어주면 안 돼. 당신 것은 당신이 지켜야 해. 그때는 그 말이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예언이 되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눈앞에서 한 겹의 막이 걷히는 것 같았다.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반찬 가게와 옆 점포, 윗집 작은 새방은 모두 자신의 명의였다. 딸 부부가 무상으로 쓰던 작은 창고 겸 작업실도 서류상으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이걸 왜 잊고 살았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말수는 상속 절차를 밟았다. 복잡한 서류들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했지만 동네 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다. 모든 것이 윤말순의 명의로 바뀌었다. 그때만 해도 그 사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딸은 대학생이었고 생활비가 많이 필요했다. 큰 창고는 딸이 과외 교습소로 쓰고 싶다고 했고 윤말수는 흔쾌히 허락했다. 월세를 받으면 좋겠지만 딸이 어려우니 당분간은 무료로 쓰라고 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20년 가까이 이어질 줄은 몰랐다. 딸이 결혼한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창고를 작업실로 개조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윤말수는 개조 비용까지 대주며 공간을 내주었다.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하니까 그런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딸은 그 공간이 자신의 것인 듯 굴었고 윤말순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변경을 했다. 벽지를 바꾸고 조명을 달고 심지어는 문까지 바꿨다. 윤말수는 딸이 편하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다. 내 것인데 왜 허락도 없이 바꾸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경계가 모호해진 것 같았다. 윤말순의 것이 딸의 것이 되고 딸의 편의가 윤말순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기다림이 사랑이고 희생이 사랑이고 묵묵함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어제 들은 딸의 말을 생각하니 그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생명보다 시어머니의 칠순이 더 중요한 딸. 그런 딸을 위해 계속 희생할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윤말순은 용기를 내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오래 거래해온 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창고와 새 방의 임대료를 받고 싶은데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인 가족이 있다는 것,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것.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했다. 가족 간의 부동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이 개입되면 더욱 어려워진다고 했다. 김 사장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가족과 대화를 통해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사용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아예 매도를 하여 현금화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김 사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법적인 권리를 우선하고 싶으세요? 윤말순은 잠시 생각했다. 가족 관계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살아야 할 목숨이 더 급했다. 그리고 어제 들은 딸의 말을 생각하니 가족 관계가 이미 틀어진 것 같았다. 자신의 생명보다 시어머니의 칠순이 더 중요하다는 딸. 그런 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법적인 권리를 우선하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 윤말순은 동네 사람의 조카인 변호사를 찾아갔다. 젊은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꼼꼼한 눈으로 서류를 훑었다. 사용대차 종료 통보, 명도 소송 근거, 임대차 계약 정식 체결. 할머니 권리가 분명해요. 법률 용어는 낯설었지만 설명은 쉬웠다. 요지는 하나였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행사할 수 있어요. 윤말순은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있을 때는 권리라는 단어가 너무 크고 멀었다. 하지만 수술대에 눕게 될 상황에서 그 단어는 손에 잡히는 크기가 되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우선 내용 증명 우편으로 사용대차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 법정한 기간을 주고 명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만큼 우선은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다. 법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우선은 할머니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보세요. 하지만 윤말순은 이미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거절당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통보서는 짧고 명확했다. 무상 사용은 이달 말로 종료합니다. 이후 정식 계약 체결 부탁드려요. 기한까지 비워주기 어려우면 협의합시다.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윤말순은 그 통보서를 읽고 또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의 결심을 담고 있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결심.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 봉투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손이 떨렸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미 한 번 거절당한 일이었고 상황은 급박했다. 감정보다 현실을 우선해야 하는 때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기다렸다. 어떤 반응이 올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다. 5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호흡이 편해졌다. 통보서가 도착한 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다. 처음엔 딸의 놀란 목소리였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용 증명이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내셨어요? 윤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래. 너도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어. 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윤말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야. 엄마도 살아야 해. 곧 설득으로 바뀌었다. 엄마, 우리가 가족인데 왜 그래요? 조금만 더 쓰게 해줘요. 다음 달부터는 월세 드릴게요. 제대로 계약서도 쓸게요. 하지만 윤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달은 너무 늦어. 엄마 수술이 급해. 그리고 너는 엄마 수술보다 시어머니 칠순이 더 급하잖아.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아마도 자신의 말이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엄마가 그걸 들으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윤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들었어. 크루즈 여행이 1,000만 원이라면서? 엄마 수술비보다 비싸네. 마지막에는 원망이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동안 효도 안 했어요? 말의 톤이 바뀌는 속도는 빠르고 변화는 예측 가능했다. 윤말수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픈 몸 치료하는데 돈이 필요했어. 그 과정에서 많이 봤어. 이제 어떻게 살지 마음 정했어. 말하고 싶은 문장은 많았지만 삼켰다. 설명이 언제나 이해를 낳지는 않는다. 때로는 새로운 상처가 된다. 대신 말은 짧아졌다. 기한까지 정리해. 필요하면 계약서 준비할게. 월세와 보증금은 시세대로. 통화가 끝나면 눈을 감았다 뜨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게 옳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쪽이었다. 오늘은 달랐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말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 일이 이토록 어려운 줄 몰랐고 동시에 이토록 시원한 줄도 몰랐다. 며칠 뒤 딸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다. 표정은 복잡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한 것 같기도 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윤말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는 잘해줬어. 안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왔어.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셔야죠. 우리더러 어떻게 알고 도와드려요? 윤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얘야, 엄마가 이미 말했잖아.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그때 너는 뭐라고 했니? 딸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어서. 지금도 없지? 윤말순의 말에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칠순 크루즈는 1,000만 원을 쓸 수 있잖아. 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평생 한 번뿐이니까요. 엄마 수술은 조금 늦춰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말수는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딸에게는 정말 우선순위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칠순이 첫 번째. 자신의 생명은 그 다음이었다.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딸은 윤말순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했고 윤말수는 딸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딸은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윤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딸과 이런 식으로 관계가 틀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미 한 번 거절당한 일이었고 상황은 급박했다. 감정보다 현실을 우선해야 하는 때가 있었다. 윤말수는 마음을 다잡고 부동산 중개소로 전화를 걸었다. 보증금을 조정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오래 거래한 덕분에 신뢰가 쌓여 있었고 서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창고의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관계를 새로 정리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확인하는 순간 부족했던 50만 원이 채워졌다. 적금 150만 원, 이웃의 봉투 300만 원, 보증금 정리로 만든 50만 원. 조심스럽게 합치면 500만 원이었다. 수술비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병원에 알리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네, 준비됐어요. 날짜 잡아주세요. 접수 창구 직원은 날짜를 잡았고 금식 시간과 주의 사항을 천천히 설명했다. 수술 전 검사 일정, 입원 절차, 보호자 관련 안내 사항들을 하나씩 메모했다. 보호자가 없다고 하자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혹시 연락할 가족분이 계시나요? 딸이 있지만 바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윤말순의 대답은 담담했다. 사실 딸에게 연락할 생각은 없었다. 이미 거절당했고 다시 부탁할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박순자가 함께 가겠다고 했다. 수술 당일만이라도 혼자는 안 되지. 내가 함께 갈게. 내 가게는 어떻게 해? 하루 이틀 닫는다고 큰일 나나.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박순자의 말에 윤말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것이 진짜 도움이었다. 조건 없이, 즉시, 필요한 만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는 마음으로 바로 손을 내미는 것.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윤말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살아야 해. 이 간단한 문장이 이토록 어렵게 완성된 날이었다. 하지만 완성되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가게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냉장고, 조리대, 가스레인지, 김치통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에도 이곳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수술 당일 병원 복도는 하얗고 길었다. 바닥 타일에서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다. 회색 담요가 얇게 어깨를 덮었고 휠체어 바퀴가 조용히 돌았다. 박순자가 옆에서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긴장돼? 아니, 안 돼.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정말 그랬다. 수술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수술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 빚을 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받는 수술이었다. 이름을 확인하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윤말순 씨 맞으시죠? 사인 부탁드려요. 사인해야 할 종이는 많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줄곧 칼을 쥐던 손, 불을 다루던 손, 무거운 솥을 들던 손이었다. 그 손이 작은 펜을 쥐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윤말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서명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명일 수도 있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의 돈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수술 실문이 열리고 하얀 빛이 눈을 덮었다. 마취제가 들어올 때 윤말수는 가게에 불을 끄던 감각을 떠올렸다. 오늘도 내일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줘.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동안 가장 마지막에 떠오른 것은 남편의 목소리였다. 당신만큼은 제대로 된 노년을 보내세요. 그 말이 마취제와 함께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래, 이제 제대로 된 노년을 보낼 거야. 아무도 아닌 나를 위해서.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벽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여러 번 겹쳤다가 어긋났다. 박순자는 수술실 밖 의자에서 기다렸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경과를 알려주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 곧 끝날 예정이라는 말. 박순자는 그 말들을 윤말순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들었다. 오래된 이웃이자 친구로서 윤말순의 무사함을 빌었다. 때때로 혈연보다 더 진한 것이 이웃의 정이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성공적으로 끝났고 종양도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다고. 박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건강하셔서 회복도 빠를 것 같아요. 며칠만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박순자는 윤말순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할매. 정말 잘했어. 회복실로 나왔을 때 몸은 낯설었고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점진적이었다. 처음에는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고 다음에는 간호사의 하얀 옷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박순자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수술 잘 끝났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윤말순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다는 것,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 침대 옆 탁자는 다른 병실에 비해 단조했다. 꽃다발이나 과일 바구니는 없었지만 박순자가 가져다 준 보온병이 조용히 서 있었다. 미역국 끓여서 가져왔어. 수술 후에는 미역국이 제일이야. 박순자의 정성이 보온병에 담겨 있었다. 윤말순은 그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다. 짠맛도 적당하고 미역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스며 있었다. 간호사는 보호자분 오시나요? 라고 물었고 윤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계시는 환자분들이 요즘 많아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간호사의 배려가 고마웠다. 혼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서글프지 않게 해주는 말이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여기 누워있는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혼자의 밤은 길었다. 창밖 주차장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고 심전도 기계의 초록색 선이 산을 만들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 산의 모양을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말순은 그 초록색 선을 보며 신기했다. 저 선이 자신의 심장 박동을 나타낸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저 선이 계속 그려질 것이라는 것.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밤중에 간호사가 돌며 상태를 확인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진통제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윤말순은 괜찮다고 했다. 아프긴 했지만 견딜 수 있는 아픔이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수술 부위의 둔한 통증, 링거 바늘 부위의 따끔함, 몸을 뒤척일 때의 뻐근함, 모든 것이 생생했다. 이 모든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뿌듯했다. 이튿날 아침 박순자가 일찍 병원에 왔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죽 끓여서 가져왔어. 병원 음식은 맛없잖아. 윤말순은 고마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순자는 윤말순이 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제 좀 편해 보여.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이 새파랬는데.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걱정이 없어지니까. 정말 그랬다. 수술비 걱정도 없고 누구에게 미안해야 할 일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뚜렷했다. 의사가 회진을 왔다. 상태를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주 잘 회복되고 계시네요.
이 상태라면 모레 정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윤말수는 가슴이 벅찼다. 그동안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았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아니, 혼자였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 날짜가 잡혔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가게의 가스 밸브였다. 오래 비워둔 주방은 금세 낯설어진다. 얇은 먼지가 후드에 내려앉고 조리대의 냄새는 순식간에 바뀐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가게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순자가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한동안은 가벼운 일만 해. 손님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해도 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퇴원하는 날 박순자가 택시를 불러주었다. 택시 안에서 윤말수는 창밖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였다. 수술이 성공했고 회복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가게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창고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기한의 새벽, 집행관과 열쇠공이 도착했다.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검지도 않은 색이었다. 문이 열리고 낡은 경첩이 마지막으로 울었다. 딸 부부는 급히 달려왔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표정에는 놀람과 분노, 서운함과 당혹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많은 말이 쏟아졌지만 윤말수는 그 말들의 중심을 잡아 듣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손끝을 단단히 맞물렸다. 이게 가족이야? 엄마가 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더 정리를 해야지. 이제 엄마도 나이가 많아. 문고리가 바뀌는 소리는 묘하게 담담했고 새 열쇠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골목 이웃들이 창문을 반쯤 열고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저럴 수가.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잘했어, 할매.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윤말순을 지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쳤다. 가게 앞에서 늘 반찬통을 나르던 모습, 비 오는 날 셔터 아래 앉아 비닐봉지를 나눠주던 손, 명절 전날 밤늦게까지 불을 지피던 등. 그 기억들이 오늘의 선택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공기가 잠시 흘렸다. 윤말수는 그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당연한 권리의 행사였다. 그날 이후 공간은 제자리를 찾았다. 무상 사용은 끝났고 정식 계약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동네의 젊은 부부가 옆 점포를 보고 싶다며 찾아왔다. 작은 공방을 열고 싶어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요. 수제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윤말수는 천천히 공간을 보여주었다. 먼지 쌓인 선반, 낡은 벽지, 하지만 튼튼한 구조. 임대차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읽어주었다. 여기 보증금, 월세는 이렇게. 잘 봐요.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계약서는 깨끗한 잉크로 채워졌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말수는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이제 자신도 진짜 건물주였다.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 책임감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안정감도 들었다. 매달 정해진 날 들어오는 임대료가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도 이제는 방법이 있었다. 첫 월세가 들어오던 날 윤말수는 가게 한켠 의자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보았다. 시장 입구의 붉은 등이 바람에 약간 흔들렸다.
마음속에서 어떤 문장이 스스로 떠올랐다. 기다림은 때로는 포기였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경계 위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었다. 젊은 부부의 공방에서는 작은 망치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윤말수는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작은 망치 소리 같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박순자는 여전히 가끔 가게에 들러 안부를 물었다. 봉투를 건네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더 깊어졌다. 빚이라는 단어가 괴롭지 않도록 윤말수는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이번 달 10만 원. 박순자는 늘 같은 말로 받았다. 천천히, 건강부터. 천천히라는 말은 위로였고 명령이었다. 급하게 살아온 세월에서 잠시 내려오라는 권유였다. 윤말수는 천천히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시락 반찬 주문을 무리해서 받지 않았고 소진되는 기름의 양을 기록했고 오후 3시에는 10분간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이런 휴식이 어색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해왔으니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잠깐의 휴식이 오히려 효율을 높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몸은 조심스레 회복했고 밤마다의 통증은 드물어졌다. 가게의 불은 다시 아침 5시에 켜졌다. 냄비에서는 미역이 부드럽게 풀어졌고 달걀찜은 잔물 거품을 머금은 차에 천천히 부풀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몸을 더 아꼈고 무리하지 않았다. 하루에 만드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고 주문량이 많은 날에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은 이해했다. 몸이 먼저죠. 천천히 하세요.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손님들은 예전과 같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에 얼굴빛이 좋아졌다.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다. 무거운 것은 들지 말라. 단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에 새으며들었다. 윤말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가족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20년, 30년을 함께 해온 손님들, 이웃들, 그들도 충분히 가족 같은 존재였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가족이었다. 조건 없이 걱정해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응원해주는 사람들. 계절이 한번 바뀌고 골목의 나뭇가지에 여린 잎이 돋고 시장의 생선 냄새가 봄물처럼 진해지던 날. 윤말수는 가게 유리문에 작은 문장을 붙였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돌봄이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윤말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놓친 것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할 새로운 돌봄의 방식들,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랑. 손님들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이는 좋은 말이에요 하며 사진으로 찍어갔고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유리문을 한번 쓸어주었다. 문장의 뜻을 물어오는 손님에게 윤말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어제보다 오늘의 국이 조금 더 따뜻하면 좋겠다는 마음, 어제보다 오늘의 계란말이가 조금 더 보드랍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걸 적어둔 거라고 말했다. 미소가 부드러웠다. 어느 늦은 오후 비가 얕게 내리던 날, 시장 골목을 가르는 빗물에 노란 간판의 글씨가 흐릿해졌다. 윤말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오래된 글씨체, 벗겨진 모서리,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는 못두개. 인생이라는 말이 그 모습과 닮아 보였다. 벗겨지고 닳아도 제자리에 박혀있는 모처럼 버틴 흔적, 그리고 그 못을 고쳐주는 건 결국 스스로의 손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가게 불을 끄기 전 윤말수는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다. 차고 매끈한 표면이 손의 열을 받아 잠깐 흐려졌다가 곧 맑아졌다. 맑아지는 순간 마음도 같이 맑아졌다. 오늘의 무게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내일의 속도로 올 것이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울음이 아닌 목소리, 절망이 아닌 문장, 원망이 아닌 경계. 그렇게 하루를 닫았다. 여러분이라면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한 인내를 계속하시겠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울타리를 세우고 삶을 단단히 붙드실 것인가? 기다림이 사랑일 때도 많지만 어떤 날의 사랑은 자신을 돌보는 결심에서 시작된다. 반찬 가게의 새벽 불빛처럼 작지만 꾸준한 결심이 인생을 살린다. 윤말순의 오늘이 그랬듯이 삶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간다.